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 안보, 민생, 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 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습니다. 조만간 유엔 총회 그리고 에이펙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 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언론인들이 박수치기 부담스럽죠? 치지 마세요. 엄청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네.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뭐라 그럴까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런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수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좀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이게 투기적 또는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 수요 또는 뭐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걸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질문한 사람이 아쉬울 테니까 그것도 마저 보시죠.
좀 입시 어떤 방향성 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또 교육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분명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 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거기에 이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 왜냐하면 원래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입시 정책,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저는 거기에 별로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우선 취임 후 100일 동안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예한 사안인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두고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다 선명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일 종목, 특정 단일 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뭐 적으면 5에서 많으면 한 10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하죠 이렇게. 한 바구니에 계란 담지 마라. 그때 아주 중요한 증시 격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그게 50억이 한 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정한 예외 말고는. 그 50억까지 그걸 면세해 줘야 되냐. 한 개 종목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뭐 장려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어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경제가 이제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되고요. 저는 국가 부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국가 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많으실 텐데 재정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실지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00조가 넘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뭐 1,000조는 옛날에 이미 넘어버렸기 때문에 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을 하길래 우리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 결과가 말해준다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의 국민의 평가, 즉 마지막의 지지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왜 빚을 그렇게 많이 졌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그러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100조 때문에 비율이 뭐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영은 투명해야죠.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한 90조 돼요. 아니 돈이 없으면 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90조쯤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뭐 여기저기 기금 먹거를 다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 부채 비율은 뭐 안 늘어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거죠.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터놓고 하자 그냥 있는 대로. 그래서 100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거 감수하고 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님, 저는 그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그 단속이 있었고, 그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그 비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향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니 뭐 미국인들이 뭐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뭐 그래서 온갖 뭐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죠. 우리도 거기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게 뭐 장기 연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뭐 가는 길에 좀 도와주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네. 그런 논란이 있더군요. 왜 사인을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 못하냐? 우리가 뭘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하면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을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네. 우리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50일 앞으로 에이펙이 다가왔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노력이 있는지 어떤? 북미 북미 대화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어떤 북미 간의 노력이 있을 수 있을지, 또 거기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것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죠.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태도가 과거에는 삿대질하고 무력 침공이라도 할 것처럼 막 자극하고 무인기 보내가지고 막 윙윙 소리 내면서 막 평양 상공을 막 돌아다니고, 아파치 헬기가 휴전선 분계선 가까이서 뭐 거의 즉각 폭격할 것처럼 이러고 몇 년을 견뎠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 정부가 뭐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대북 방송도 안 하고 뭐 몇 가지 유화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환한 표정을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꿔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죠.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그들이 웃지 않으면 그럼 우리도 화낸 표정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니까요. 코트워치 김주형입니다. 코트워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원 콘텐츠를 만드는 독립언론입니다. 이렇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트워치가 법원 방청석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도 유가족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 누구 흉보는 것 같아서 별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내가 뭐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팩트 왜곡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산재 사고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하죠. 뭐 대통령이 뭐 산재 사고 가지고 맨날 한 번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야 저거,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재해 사고를 자세히 제가 매일 모든 사망 사고는 다 보고받고 있는데, 그 사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아요. 특히 추락 사고, 뭐 떨어졌다는데 제가 유심히 보죠. 들여다보면 안전대를 설치했나? 아니 통째로 무너졌나? 혼자 떨어졌나?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죠. 그 높은 데서는 반드시 이렇게 끈으로 묶으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몸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어요. 끈으로. 떨어지면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위험하잖아요.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맨날 떨어져 죽는데 안 하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요. 그래서 또 죽어요. 근데 만약에 공직자 사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직 사회에서는 확 줄어듭니다. 신경을 바짝 써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별로 아직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래도 별로 피해가 없거든요. 뭐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뭐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갔다 와도 잠깐 있다 나오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다 보험들이 있으니까 그 위자료 뭐 조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나는 일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근데 그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노심초사하죠. 혹시나 어디에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더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사 피해자들 특히 이태원 사고 가장 최근에 있던 이태원 사고는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통경찰이 통제만 있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맨날 해왔던 거잖아요. 매년. 근데 그 해만 안 했어요. KBS 손수아입니다. 네. 네,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국내 정치 관련해서 질문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협치 물고 트는 게 이제 뭐 한 번의 만남으로 되진 않겠지만 좀 그 흐름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어갈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여야정 협의회가 이제 정례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협치해야죠.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적당히 당신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쪽 주장이고 딱 중간 딱 잘라서 당신 반, 이쪽 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꾸 통합 얘기하면서 봉합하고 구별을 못하길래 아니 도둑 10개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그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협치 타협 막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하라고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지 정부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법 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 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6개월 후에 하면 되죠.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뭔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 제가 아까 50억 얘기도 했는데 저는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먹었어요. 해야 되겠네. 그 전까지는 이거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주가는 하루 종일 올라갈 수 없어요. 가다 쉬었다 가는 겁니다. 지금 딱 쉴 때가 된 거예요. 쉴 때 원래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거나 심하면 3분의 2까지 떨어져서 조정을 받는데 이번에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 판단으로는. 그래서 상관없다. 난 분명히 50억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걸 하나 이런 건 들어줘도 되겠네. 뭐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약간 재정적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뭐 주식 투자자도 원하는 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죠. 정책이 가는 거. 정책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본질에 가는 거는 근데 지금은 본질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조직의 비대화, 보안 수사권 폐지 등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대통령께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향도 있으신지요?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한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 네. 네, 이번에는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추첨해 주시면 네,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예,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원전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탈원전 해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김성환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적용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5년 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 질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지으려고 하다가 만대. 그것도 한 개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려요. 15년. 지금 SMR이라고 이제 소형 원전,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그러죠. 그건 기술 개발은 아직 안 됐죠. 근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저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 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깨놓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10년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질동말동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지금 당장 풍력 발전에 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원전도 있는 거 써야죠. 그래서 뭐 가동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뭐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이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 SMR 그다음에 원전 뭐 2기든가 그 하는 전기 기본계, 전기 기본계. 뭐 그걸 제가 당에 있을 때도 뭐 한다니까 하라고 그러세요. 뭐 그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그때 통과된 거예요. 그냥 보고하고 끝났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걸 뭐 지금 당장 할 거냐, 당장 하면 될 걸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어디다 질 건데요? 수십 메가가 추가로 필요한데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로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질 건데요? 그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그걸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 믹스냐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냥 필요하면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일보의 김가혜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여사님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대통령님께서는 과거에 그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김혜경 여사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제가 요새 조마조마해요. 제 아내도 뭐 그렇게 막 대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니면 우리 국민들 일부에게는 약간의 위안이 되거나 뭐 그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했으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엄정 기자입니다. 어제 보도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이제 크게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이익을 지켜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집안에서는 서로 막 찢고 볶고 싸울 수도 있지만 집안을 벗어나서 집안을 지키는 일에는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건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은. 아, 우리 한 식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연장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지요. 정략적으로 서로 다툴 여지도 많습니다. 뭐 다툴 건 다투되 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함께 해야 될 일들, 공통의 과제는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살만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돼야 아이도 낳고 미래도 꿈꾸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기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 만드는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다시 붙었어요.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의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희 행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회견에서 또 뵙겠습니다.